광주이 씨 이대가 가문의 이름을 세상에 내비친 시기였다면 청백리공 지직의 세 아들인 장손, 인손, 예손이 이끌어가는 3대는 광주이 씨가 지방의 향반에서 명문거족으로 변신하는 일대 전환기였다. 그렇다면 3대에 와서 가문이 갑자기 불같이 일어난 이치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는 청백리공의 묘자리에 얽힌 신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풍수가의 말인즉 청백리공의 묘자리는 가문이 번성할 명당이나 장자에게는 화가 미치는 곳이라 했다. 두 아우의 만류가 있었으나 장자인 사인공은 결국 부친을 그 자리에 장사 지내고 마는데 예언대로 심유살이 도중 공은 갑작스레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한다. 사인공은 이처럼 덧없이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풍수가의 말대로 가문은 나날의 번성을 거듭했다. 이른바 팔극조정, 한 가문의 당상관이 8이나 배출됐던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가문의 흥망이 어찌 묘자리에 달려 있겠는가? 가문의 저력이 때맞춰 발휘된 결과였을 것이다. 형제와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사인공의 마음, 가문의 저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에는 청백리공의 둘째 아들 충이공 이인손의 신도비가 있다. 공은 생전에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그 중에는 세종 때의 대학자 서거정도 들어있었다. 이 비문은 그가 스승인 충이공을 위해 지은 것이라 한다. 공은 문과에 급제하여 우의정까지 올랐으니 광주이 씨가 낳은 최초의 정승이었다. 세자 사부를 역임할 정도로 학문이 출중했던 공은 성품이 강직하면서도 덕망이 있어 선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한다. 충희공의 묘소는 신도비와 함께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에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곳이 첫 번째 장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원래는 묘소가 지금의 영릉 자리에 있었다 하는데 충희공의 묘소에 얽힌 사연은 이러하다. 세종의 묘자리가 길하지 못하다는 직관의 말에 왕실은 한양 인근의 사람을 풀어 명당 찾기에 나선다. 대대손손 자손이 번성할 천하의 명당. 몇 달을 헤맨 끝에 찾아낸 그 자리는 다름 아닌 충희공의 묘소였던 것이다. 마을에는 충희공의 제실인 경모제가 있다. 비록 묘자리를 왕실에 양보했지만 충희공의 5 아들은 한결같이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다. 이 때문에 세간에서는 아들을 낳으려면 광주이 씨처럼 하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청백리공의 3자인 관찰사공 예손은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던 중 황해도 봉산 땅에서 순직했다. 순직이란 명예로운 죽음이다. 맡은 바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대사성과 황해도 관찰사, 형조참의를 역임했던 관찰사공은 그 죽음에 걸맞게 평소 책임감 있고 청백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공의 순직은 한층 더 의미가 깊다. 실로 나라의 녹을 먹는 자로서 청렴과 성실보다 더 큰 덕목이 있을까? 너무도 당연한 의무이면서도 그 실천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가 않다. 오늘날 공의 자취가 더욱 크게만 느껴지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그 같은 전통을 바탕으로 광주이 씨는 가문의 명성을 장안에 떨칠 시기를 맞고 있었다. 광주이 씨 4대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한꺼번에 배출된 가문의 전성기였다. 소위 광주이 씨 8극이라 함은 이때 배출된 극자돌림의 8사람, 사인공의 아들인 극규, 충희공 소생의 극배, 극감, 극증,
극돈, 극균, 관찰사공의 두 아들인 극기와 극견을 이르는 말이다. 특히 충의공의 다섯 아들은 모두 군으로 봉해지는 영광을 누렸다. 성남시 하대원동에는 팔극의 한 사람인 참의공 극규의 묘소가 있다. 문물제도를 뜯어 고쳐서 조선의 기틀을 마련했던 성종대의 공은 이조정랑, 병조참의 등의 요직에 있으면서 성종을 보필했다. 후에 왕의 각별한 아낌을 받아 통정대부에 제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등극하자 사정은 돌변한다. 공은 그를 시기하던 간신들의 모함에 끝없이 시달려야 했다. 연산군의 학정은 공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결국 공은 관직을 버리고 해주 수양산으로 들어가 오직 교육에만 힘을 쓰니 그의 문화에는 지방의 젊은 인재들이 줄을 이었다. 학문은 물론 청렴과 충의가 높이 평가되어 사후에 장령 운곡서원에 배향됐다. 지금의 서울시 중구 당주동의 옛 지명은 오군골이었다. 서울의 전차가 처음 운행될 때 서소문역의 이름 역시 오군고을. 그런데 이 오군골이란 광주시와는 무관치 않은 이름이라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우의정 인손의 다섯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현달하니 조정에서는 오군이라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오군골은 이들 오군이 모여 살았던 마을인 것이다. 오군 중에 장자는 광릉 부원군 극배다. 공은 세종에서 송정조까지 6대에 걸쳐 출장 입상한 인물. 전라도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는 구휼사로 파견되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보살피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다. 그 공으로 공신에 책록되는데 세조 때 이미 공신으로 봉해진 공으로서는 두 번째 봉훈이었다. 공은 군의 봉호도 두 번씩이나 제수받았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세조는 모친의 탈상을 마치고 돌아온 공에게 광릉이라는 봉호를 내려 그 효성을 치하했다. 또 성종조의 노환으로 영의정에서 물러나려 하자 왕이 마지못해 허락하며 부원군을 제수했다고 한다. 이에 두 봉호를 합쳐 광릉 부원군이라 칭하는 것이다. 7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공은 부인인 정경부인 최씨와 나란히 묻혔다. 공의 부음을 전해들은 왕은 나라의 거울을 잃었다고 통탄했으며 공의 빈서에는 조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특별히 장례 절차는 모두 국비로 충당됐으니 요즘으로 치자면 국장인 셈이다. 건물에는 공의 제실인 광릉제가 자리하고 있다. 제실에는 지금껏 후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광릉 부원군은 후손들에게 늘 겸손하라 가르쳤다는 인물.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도록 손자의 이름을 수겸수공으로 지을 정도였다. 공이 남긴 겸손의 가보는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묘용 및 신도비와 함께 후손들의 오랜 자랑거리로 남아있는 것이다. 충북 중원군 동량면의 문경공 극감의 신도비. 여기에는 굴곡 많았던 문경공의 이력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성종의 뒤를 이은 연산군은 생모인 폐비윤 씨의 원한을 갚는답시고 선왕의 고신들을 닥치는 대로 해쳤다. 이른바 갑자사화. 오군의 한 사람이었던 문경공도 이 피바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승정원 도승지, 홍문관 예문관 제학을 거쳐 세자 사부인 시강원 우빈객을 지낼 만큼 공의 학문은 출중한 데가 있었다.
뛰어난 학식을 인정받아 문종 때에는 고려 사전료의 편찬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고명하면서도 호방한 기운이 넘쳤다는 공의 문장은 갑자사화 때 대부분 훼손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흡사 광기와도 같았던 갑자사화는 산 사람 죽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문경공의 묘소에는 이 피비린내 나는 사화의 참상을 알려주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당시 연산군은 부관참시의 영을 내려 이미 땅에 묻힌 공의 시신까지 오욕하려 했다. 그러나 하늘의 도움이었을까, 묘소에 손을 대려는 순간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치니 사람들이 겁에 질려 감히 묘소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한다. 공의 묘소는 이렇게 해서 천만다행으로 보존될 수 있었다. 어떤 인물을 모시는 사당에는 주인에 걸맞는 이름이 붙기 마련이다. 문경공의 사당은 문효사, 문장이 뛰어나고 효성이 있었다는 뜻인 듯한데, 실제로 공은 부모님이 연이어 돌아가시자 그 슬픔 때문에 병을 얻어 운명했으니 문효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효자였다. 경기 광주군 초월면 소롤리에 있는 광천군의 신도비, 5군 중 3자로 태어났던 광천군 극증은 당당했던 가문의 역사에 또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다. 당시 조선에는 명문가의 자제에 한해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한 음사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공은 당당히 과거에 급제하여 3사의 대사성과 2조 판서, 호조 판서의 요직을 거쳐 숭정대부 판중주 부사에 올랐다. 넓은 도량과 곧고 근엄한 성품, 세조, 예종, 성종 3대에 걸친 뚜렷한 공의 치적은 5군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공은 세조 때 익대공신과 좌리공신으로 책록되어 광천군에 봉해졌고, 사후에는 공장공의 시호를 받는다. 또 불천위로 모셔져 대대로 후손들의 제사가 끊이지 않았다. 묘소가 있는 설월리에는 신위를 모실 제실 건축이다. 광원군 극도는 23살의 과거에 급제할 정도로 명민했다. 벼슬길도 순탄하여 병조와 이조의 참의를 거쳐 도승지에 올랐다. 또 공은 지방교육제도의 개혁을 건의하는 시무책을 올리는 등 나라의 백년 대계를 튼튼히 하기도 했다. 이렇듯 재기가 넘쳤던 공이지만 만년에는 필화 사건에 휘말려 고역을 치러야 했다. 일찍이 동국 통감의 편찬을 맡아 그 서문을 쓰기도 했던 공은 왕조실록의 책임자 격인 실록총당상에 임명됐다. 그런데 사관 중 김일손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풍자한 조의 제문을 사초에 실었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이 유명한 무오사화다. 공은 김일손과 함께 그 첫 희생자가 돼야 했다. 무엇보다도 왕이 역사서술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사초를 대령하라는 왕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는 광원군의 역사의식은 실로 돋보이는 바가 있다. 공의 장손인 세전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수원시 파장동에는 광원군 사당이 있다. 공은 중종 때 완전 복권됐고 선조 때는 불천위로 정함받았으니 이로써 그 억울한 사연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은 셈이다. 그러나 5군 중 가장 참담한 지경을 당했던 분은 다름 아닌 좌의정공 극균이었다.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 사건에 대한 복수국이라 할 수 있는 갑자사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희생자가 바로 좌의정공이었던 것이다. 공은 선왕인 성정조의 출장 입상의 명신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런데 성군 중의 성군이었던 성종이었건만 제가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못했다. 후궁들의 꼬임에 빠져 세자의 생모이자 왕비인 윤씨를 폐위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결국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자 드디어 대대적인 원수가품이 시작된다. 그 첫 희생자는 광성군 극감의 아들인 이쇠자였다. 죄목은 윤비에게 사약 교지를 전달한 책임 승지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산군의 분노는 이 정도로 그치지 않았다. 당시 윤비 사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신하들이 화를 입을 정도였으니 정작 사약 봉송의 책임자였던 좌의정공이 무사할 리 없었다. 이제 죽어 무슨 한이 있을까마는 나라의 공로가 있을 뿐 내 몸에 죄가 없으니 왕에게 상주하라. 사약 그릇을 받아든 공은 이렇게 왕의 잘못을 꾸짖었다. 이 말에 더욱 분노한 연산군은 쇄골표풍의 극형을 내리기에 이르는데 시신의 살을 찢고 뼈를 갈아 바람에 날리는 끔찍한 형벌. 그래서 공의 묘소는 의관장으로 옷과 간만을 모셨다 한다. 하늘이 큰 고난을 내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공의 오대손에 선조 때의 명신 한음 이덕형이 나온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치가 아닐지. 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에 있는 보촌서원은 영광지방 유림들의 묵향이 배어있는 곳. 광주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도 광주 이씨의 자취가 남아있다. 중정조의 사화를 입어 유배온 한 선비가 이곳 유생들에게 진정한 학문의 길을 열어주었으니 바로 참판공 극기의 아들 은이었다. 보촌서원은 이들 부자를 배양한 서원이다. 참판공은 관찰사공 예손의 장자다. 공은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와 공조의 참판을 역임했다. 벼슬도 벼슬이지만 공은 무엇보다도 성리학에 정통한 당대의 명유였다. 성남시 하대원동에 있는 공의 신도비에 따르면 공이 왕에게 건의하여 시행케 했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관한 10개조 시무책은 조선의 명상소 중 하나로 꼽힐 정도였다고 한다. 공은 평생 나라 일로 동분서주하다가 6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과로로 인한 순직이었던 셈이다. 이 당시 나라에 큰 흉년이 드니 공은 삼도 진율사로 민심 수습에 나섰다. 본래 책임감이 남달랐던 터에 백성들의 생명이 걸린 중대사를 맡았으니 그 노심초사함이 어떠했을까. 낮밤 없는 강행군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건강을 해쳤던 것이다. 사후에 지중추부사에 추종됐다. 갑자사화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한때 팔극조정이라 불릴 정도로 당당했던 가문의 영광도 간신배들의 모함 앞에서는 견뎌낼 도리가 없었다. 좌통예공 극견은 혼란한 세상을 등지고 처가가 있던 옥구로 길을 떠난다. 공은 옥구에 은거한 채 평생을 보냈다. 공의 묘소가 다른 청제들과 뚝 떨어져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초원의 선비도 품은 뜻이 있는데 장안 명문가의 후손으로 통례원 좌통례까지 올랐던 몸이 하루아침에 이렇듯 영락한 신세가 됐으니 그 심사가 어떠했을지. 후일을 기약하며 와신상담의 세월을 보냈던 공은 끝내 뜻을 펴지 못한 채 부인인 창녕성 씨와 함께 옥구 땅에 묻혔다. 그러나 오늘날 좌통례공이 가문에 남긴 발자취는 크고 뚜렷하다.
공은 비록 은둔처사로 생을 마쳤지만 후손들이 송죽처럼 푸르게 일어나 좌통례공파라는 독립된 계파를 이루게 됐던 것이다. 오늘날 광주의 시들이 뿌리내린 세거지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관양인 광주 일대와 영광 보성으로 대표되는 호남 일대, 그리고 칠곡이 중심이 되는 영남 지역, 그 중에서도 칠곡과 보성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칠곡 집성촌의 입향조는 승사랑공지다. 좌통례공의 둘째 아들인 승사랑공은 성주 목사로 부임하는 부친을 모시고 내려왔다가 칠곡에 정착, 입향조가 됐던 것이다. 칠곡의 세계는 승사랑공에서 현손인 윤우, 5대손 도장, 6대손 원종과 원록, 7대손 단명과 한명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4대가 모두 한림에 올랐다고 한다. 승사랑공의 둘째 아들인 현감공 인부가 기묘사화로 낙향한 후 후학을 가르쳤다는 세심정과 문익공의 5대손인 묵헌공 만운을 모신 묵헌 제실은 칠곡의 당당했던 역사를 말해주는 유적들이다. 칠곡군 지천면 신동에 있는 석담공의 종택. 400년의 세월을 지켜왔다는 이 고택은 명문가답게 고색이 창연하다. 고택의 사당에는 불천 위로 모셔진 석담공의 위패가 대들보인 양 종가를 떠받치고 있고, 공은 지방간으로 나가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푼 것으로 유명한데 벼슬은 담양부사와 공조 참의, 지제교 등을 지냈다. 석담공은 사후에 조선 중기의 거유 한강 정구 선생과 함께 사양 서원에 배향되는 영광을 누렸다. 무엇보다도 석담공은 4대 한림의 자랑스런 전통을 처음 열었던 인물이다. 이와 함께 칠곡도 일개 한촌에서 영남 성리학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됐음은 물론이다. 낙촌정, 경암제, 소암제는 바로 이들 4대 한림을 추모하는 뜻에서 세운 건물들이다. 칠곡군 외관읍 석전에는 4대 한림 중의 한 번인 문익공의 자취가 곳곳에 남아있어 어쩌다 이곳을 찾는 타지 후손들을 기쁘게 한다. 마을 가운데는 문익공의 종가가 세월을 비껴선 채 번듯이 남아있고, 문익공은 대사헌을 7차례, 대사성을 4차례나 역임할 정도로 깊이 있는 학문의 소유자였다. 칠곡의 광주이시 집성촌은 석전, 매원, 상지 등 3곳.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 마을을 매화나무에 비유하여 석전, 즉 돌밭에 뿌리를 받고 매원에서 나무둥지가 나오며 상지에서 웃가지를 뻗는다라고 한다. 이에 비해 나무둥지가 나온다는 매원은 문익공의 동생인 박곡 선생 후손들이 주로 모여 산다.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감호정사는 석담공이 후학을 가르치던 곳으로 넉넉했던 마을의 학문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마을의 청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 박곡 선생은 승지, 대사헌, 대사관 등 청직을 두루 맡아 문익공이 버금가는 학식과 덕망을 펼쳐 보였다. 그런데 숙종 때 당쟁에 휩쓸려 탄핵을 받자 이때부터 안동 박곡에 은둔한 채 후학 육성에만 전념하며 운명할 때까지 세상을 돌아보지 않았다. 사성호는 선생이 박곡에 우거할 때 뜰 앞에 심어진 소나무를 보고 지었다는 이름. 선생의 절개는 후손들에게 늘 그처럼 푸르르기만 하다. 광주 이시들의 또 다른 고향 전남 보성. 칠곡과는 말씨며 풍습이 확연히 다르지만 이것도 같은 뿌리를 가진 광주 이시들의 집성촌이다. 보성의 입향조는 광원군 이극돈의 손자인 양진제공 이수관. 팔극조정을 자랑하던 명문가의 자손이 대체 무슨 이유로 이 먼 곳까지 떠나왔을까? 보성 양진제공의 낭남 기록에 따르면 부친이 전라감사로 부임했을 때 이곳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은 과거에 급제하여 한때 곡성, 구례, 장성의 현감을 지내기도 했었다. 그러나 여러 사화를 겪었던 터라 벼슬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았던 듯 싶다. 본래 시짓고 경서 읽기를 즐겼던 공은 이곳 매월 땅에서 그 원을 풀었다. 공이 만년을 보냈다는 정자는 이제 400년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양진제공으로부터 뻗어내린 가문의 뿌리는 유형, 유창, 유번, 삼형제에게로 이어졌고 다시 그 아들들에게 거침없이 뻗어나간다. 유형의 아들인 군자감정공, 경남의 후손이 모여 사는 조성면 대공리. 일명 한실마을에는 광주의 시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곳이 있다. 군자감정공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손에서 부친을 구하려다 죽임을 당했던 인물. 나라에서는 정렬을 내려 후세의 본보기로 삼았다. 그래서인지 이곳은 유난히 충효의 전통이 깊다. 한실에서 10여리 떨어져 있는 복내면 당촌리는 유창의 아들인 태남의 후손들이 세거해온 한성바지 마을이다. 태남은 임진왜란 당시 종영인 경남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무주 금산 싸움에서 큰 전과를 올린 공으로 통운대부 대흥현감에 제수됐다. 그의 아들 민신 역시 병자호란 때 창의하여 의로운 이름을 남겼다. 이러한 조상의 음덕 때문일까? 보성의 집성촌들이 모두 자손이 번성한 편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당초는 가세나 학문의 성함이 가히 비온 뒤의 대나무와 같았다. 오늘날 당초는 보성 광주이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유본의 아들 현감공 응남이 터를 잡았던 보성읍 예동.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았다는 이 고옥은 유서 깊은 가문의 내력을 전해주는 듯한데 예동 집성촌의 큰어른인 현감공은 정유재란 때 의병으로 외적과 맞서 싸워 큰 전공을 세우고 원종공신에 책록된 인물이다. 공의 후손 중에는 대대로 문무를 겸비한 인재가 많았으니 의병이나 독립투사들이 상당수 배출됐다. 사대부가의 채통이 지금도 꼿꼿하게만 한 보성의 고택에는 광주이시들의 꼿꼿한 기계가 지금껏 살아있다. 돌이켜보매 청백과 절개, 충과 효,
어느 것 하나 부끄러움이 없는 가문의 역사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에 광주에서, 칠곡에서, 그리고 보성에서 광주의 시들은 그처럼 당당하게 살아온 것인지 모른다. 충절의 고장 경남 의령군도 광주의 시들의 숨결이 이어져 왔던 곳. 사복시정공 상정의 후손들이 전통을 대물림하는 광주의 시 집성촌이다. 입향조인 사복시정공은 오군 중 광성군 극감의 후손으로 해박한 학문과 지극한 효성이 남달라 이곳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았다. 삼영그룹 회장 종환씨가 독단으로 명성에 걸맞는 제각을 신축해 새거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흔히들 광주이시는 인재가 많은 가문이라 평한다. 그런데 광주이시의 역대 관직 상황을 보면 이 말을 확실히 실감할 수 있다. 인손, 극배, 극균, 준경, 한음 등 재상 5인을 배출했으며 청백리는 둔천손인 지직, 준경, 중경, 하원과 율정손인 지를 포함한 5인이다. 여기에 대제학 2인, 공신 21인, 문과급제자 188인, 그리고 무과급제자는 무려 270인. 광주이시의 학문적 명성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처럼 문명 높은 가문에 걸출한 인물이 없을 리 없다. 광주이시가 낳은 인재 중에 인재라 할 인물은 명재상 동고 이준경이다. 조선 중기부터 불어닥친 사화의 피바람은 관료들 사이에 반목과 불신을 심었다. 알력은 갈수록 심해지고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이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던 임금에게 어느 날 동고의 유차가 올라온다. 붕당의 기미가 보이니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나라의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동고 선생은 나라를 망칠 사색 탕쟁을 미리 예견했던 것이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에는 동고 선생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명종에서 선조에 걸쳐 재상을 지냈던 동고 선생의 시호는 충정. 그 시호대로 공은 충성심과 더 좋은 세상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품고 있었다. 재임 기간 동안 이루어냈던 각종 개혁 정책은 온전히 이런 열망의 결실이었다. 또한 선생은 사리사욕을 모르는 보기 드문 정치가였다. 재상의 몸으로 청백리에 녹선될 정도였으니 그 맑고 높음이 어떠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청주시에 있는 국외서원은 동고 선생의 큰 발자국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공이 돌아가자 충북유림들이 서원을 건원하고 선생을 주벽으로 모셨던 것이다. 동고묘에서 1km 남짓 차를 달리다 보면 문득 다가서는 비각이 있다. 돌에 새겨 길이 전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 신도비는 광주이시가 낳은 또 한 사람의 재상, 한음 이덕형의 것이다. 오늘날 광주이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음 선생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선생은 이양복과 함께 한음과 오성으로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생은 가장 어린 나이에 영의정에 오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도 역사에서 돋보이는 것은 임진왜란 때 보여준 선생의 탁월한 외교 능력이었다. 임진왜란 초기, 전세는 중과부적이었다. 조선 조정은 결국 명나라의 원군을 청하게 되고
나라의 운명은 오직 한음 선생의 두 손에 맡겨졌는데 선생은 뛰어난 외교 전략으로 명군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여 마침내 서울 수복을 이루어낸다. 당대의 전략가이자 명재상으로 이름 높았던 한음 선생. 공은 안타깝게도 53세 한창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만다. 광해군의 인목 대비 폐모론에 반대하다 관직을 삭탈당하고 우거하던 중 영창대군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를 걱정하는 우라병을 얻었던 것이다. 인조 때 신원됐고 문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옳은 일에는 반드시 그 보답이 따르기 마련이다. 오늘날 선생이 맑고 귀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더 큰 보답이 어디 있겠는가. 선생의 신도비를 한글로 구격하여 석병풍을 세운 후손들에게는 이 사실이 크나큰 위로가 된다. 사후의 공은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신평리에 있는 용현 서원 등 세 곳의 서원에 배향됐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공이 보여준 지혜와 용기는 시대를 뛰어넘어 후학들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것이다. 경북 영천군 부간면에 있는 시조면은 아침부터 후손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음력 10월 초이틀 시조 고위 이당 선생의 시제일이다. 광주이시 문중사는 올해로 606년을 맞는다. 당대 최고의 명문가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실로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이었다. 그리고 그 역사와 전통은 고스란히 후손들의 어깨에 얹혀져 있다. 600년 뒤의 세월을 기대하면서. 흔히들 광주이씨를 송죽지세에 비유한다. 절개 높고 걸출한 인재가 많음을 부러워하는 말이다. 세도가나 외척으로 벼락권세를 누린 적도 없는 가문이 600년이란 세월을 거쳐 최고의 명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비결. 애써 배우고 시류에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전통이 오늘의 광주이씨를 있게 한 것이다. 우리가 가문을 찾고 보듬는 것은 그저 내 핏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문의 전통은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는 것이다. 인제의 가문 광주이씨가에는 대대로 이런 가훈이 전해온다.